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튜브의 남자 강영훈입니다. 날 굉장히 춥습니다. 목도리 잘하고 모자도 잘 쓰고 운동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 추울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입니다. 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중 씨하고 좀 안 똑같네. 미안합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서정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정화라고 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겨울에 진짜 추울 때 모자도 잘 써야 되고 목도리도 잘 해야 되고 네네. 그게 이제 어르신들 다들 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진짜 계절에 맞게 딱 적절하게 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 교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남자 교수님이시.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하시지만 네. 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서정화라고 길게 얘기하시면 이거 남자 이름입니다. 아, 서정화라고 얘기하면 남자 이름입니다. 근데 신경과, 저는 다니면서 신경외과만 봤지 신경과는 많이 못 봤거든요. 신경과는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봅니까? 신경외과랑 차이점을 좀 두고 말씀해 주신다면.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과도 신경외과랑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 다른 질병들은 수술이 아니고 약물 치료 혹은 또 진단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고 약물 치료, 그다음에 경과 관찰에 특화된 과가 신경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뇌질환,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내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말이 어두워졌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게 왔을 때 머리 안쪽에 어떤 아주 뭐 종양이라든지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는 건지, 이제 그걸 구분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하지만 빠른 대처, 적절한 치료가 있다면 후유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뇌졸중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네. 뭐 전조 증상 좀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없이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뇌졸중은 환절기, 그러니까 온도 일교차가 이제 큰 환절기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주변 온도가 많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혈압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주변이 추우면 표피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중심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고혈압이 노출되고,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히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혈압 변동성이 뇌졸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과 뇌졸중의 연관성이 굉장히 또 크군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저혈압 환자도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 사실 뇌졸중이라는 게 머리에 혈액이 얼마나 잘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히는 경우에도 뇌졸중이 혈액이 못 가서 생길 수 있지만, 경동맥이 좁은 상황이다, 아니면 머리 어느 혈관 하나가 많이 좁다라고 하면 혈압이 떨어지면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더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고혈압만 연관된 게 아니라 저혈압도 연관이 되겠다. 그럼요. 사실 이게 고혈압이 위험하냐 저혈압이 위험하냐 보면 사실 저혈압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근데 빈도는 고혈압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목표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목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저혈압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까지도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결국 이제 심장이 안 뛰게 되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혈압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저혈압 환자랑 고혈압 환자랑 누가 더 많으냐를 봤을 때는 고혈압 환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어느 걸 더 적게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하냐를 봤을 때는 고혈압 환자를 이제 혈압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전체적인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A부터 Z, Z까지 모두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건강 튜브.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자, 교수님, 네. 흔히 뇌졸중을 갑작스레 찾아오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뇌졸증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네네. 증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네. 뇌졸중. 네. 이게 어떤 병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뇌졸증 아닙니다.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뇌에 생기는 졸중이라는 뜻인데요. 이 졸중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얻어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생기는 병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뇌졸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뇌경색도 위험하고 뇌출혈도 위험한데요. 실제 빈도로 따지면 10명 중에 8명의 뇌졸중 환자는 뇌경색으로 내원을 합니다. 실제 이제 뇌경색 환자가 뇌졸중 환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질문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뇌출혈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 뇌경색이 위험합니까? 일단 둘 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네네. 이제 사망까지 예후를 따졌을 때 이제 사망을 주요 인자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사망까지 봤을 때 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은 뇌출혈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출혈이 생기면 사람이 큰일 난다. 다만 뇌경색도 뇌출혈 못지않게 또 위험합니다. 뇌경색이 생기면 이제 며칠 내에 뇌압이 높아져서 뭐 1, 2주 내에 사망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8명의 환자가 뇌경색 환자이기 때문에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좀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그 기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하나 둘 원인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하는데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다고 하는 고지혈증,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 심방세동이 있으면 없는 환자에 비해서 6배 가량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하면 이제 하나의 뇌졸중이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런 이제 시간이 흐른 것만큼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위험 인자들에 의한 위험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축적된 위험 때문에 어느 순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다면 치료받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데, 처음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살도 좀 빼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서 혈압약 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하셔서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 요소와 관련된 약을 먼저 드시고 목표치를 달성하시면 의사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다시 끊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뇌졸중, 이거 자가 진단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볼펜 주고 막 눈 따라와 봐라, 손가락 이런 거 해봐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FAST가 있네요. FAST. 전문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뇌졸중 자가 테스트. FAST는 여러 가지 4가지 단어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F는 이제 얼굴을 뜻하는 건데, 거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비대칭이 됐다. 원래 이제 다들 보시다시피 얼굴이 대강은 대칭이거든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비대칭이 됐다. 사실 그러면 안면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이것도 뇌졸중의 중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A. 이제 팔을 뜻하는 거고요. 암입니다. 예, 팔에 힘이 갑자기 안 들어간다. 아니면 양쪽 팔을 들어봤는데 한쪽 팔이 처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뇌졸중의 아주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피치. S인데요. 스피치. 상대방이 당신 말이 좀 어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역시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3가지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의 주요 증상이니까 빨리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AST의 T, 타임, 즉시 119를 연락하셔서 빨리 큰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실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돼요? 골든타임이 이제 치료 방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골든타임은 4시간 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4시간 반 만에 내원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4시간 반보다는 3시간에 오시는 환자들이 더 좋습니다. 3시간보다는 1시간대 오시는 환자분들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내원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이런 전조 증상이 안 오는 경우도 많죠. 사실 이제 요건 증상입니다. FAST에 나오는 3가지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전조라고 하면 이제 뇌졸중이 곧 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실제 뇌졸중은 전조 증상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전조가 있기는 합니다. 한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 정도. 뇌졸중 환자는 전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저희가 미니 뇌졸중, 들어봤어요. 네네. 혹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전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앞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혈관이 막혔을 때 증상이 생기는 건데 막혔다가 저절로 금방 풀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막혔을 때는 증상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풀리니까 증상이 또 금방 개선된 거예요. 보통 1시간 이내거든요. 이 전조 증상이 있고 나서 보통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틀 내에 50%에서 실제 뇌졸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전조가 아예 없다는 게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이 패스트가 중요한 거네요. 이 3가지 증상, 얼굴, 팔, 말. 이게 딱 발생했을 때는 어딘가 막혔거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네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페이스, 암, 그리고 스피치, 말. 그리고 마지막에 타임. 빨리 오셔야 돼요. 이렇게 급작스레 찾아오는 뇌졸중. 네. 이 무서운 증상. 응급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응급치료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병원에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딱 하나 119. 빨리 119를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유일한 응급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앞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증상 발생한 이후 4시간 반 이내에 오시면 정맥내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뇌졸중 중에서 대표적인 게 뇌경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 막힌 부분에 아마 혈전이 조그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혈전을 녹여주는 약이 혈전용해제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써서 뇌경색이 생기던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이 가니까 뇌졸중이 덜 오고 증상도 금방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큰 뇌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24시간까지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뇌경동맥이라든지 중대뇌동맥과 같은 머리 안에 있는 굵은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쏘더라도 혈관이 잘 뚫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혈관에 그 혈관을 막으려면 혈전을 커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혈전용해제로 이제 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혀 있으면 캐스터라는 걸 가지고 올라가서 머리 혈관에 대고 직접적으로 그 혈전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혈류가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되고 이제 신경학적 장애가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현재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인턴 전공이 이렇게 할 때랑은 사실 치료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빨리만 오시면 저희가 환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패스트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그 뇌졸중 치료법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다면 뇌졸중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 경남 진주에 사시는 70대 김모 할아버지의 질문입니다. 내가 뇌졸중 치료받은 지 한참이 지나고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약 먹는 게 귀찮아요. 이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지. 내 건강하거든. 근데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괜찮을까? 이거 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단약, 약 끊는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뇌졸중도 이런 게 있구나. 자,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거의 정상 생활 하신답니다. 네.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지 OX로 한번.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끊는 거는 몰라도 줄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줄이는 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다 성인 질환이거든요. 콜레스테롤까지, 고지혈증까지 다 성인 질환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되고 혈압도 점점 더 증가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체중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이 된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체중이 줄고 혈압이 떨어진다면 약을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끊거나 많이 줄이는 건 사실 어렵다 봐야 됩니다. 어르신도 연세가 더 드셨을 거예요.
뇌졸중도 주요한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뇌졸중 예방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약을 끊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어머님이 편찮으셨네요. 어머님 걱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어서 계속해서 약은 잘 드세요. 그런데 약 드시는 거 말고 술도 한두 잔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소주를 워낙 좋아해서 맥주는 안 되는데 소주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술 한두 잔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예. 뇌졸중에 대해서 네. 이제 술을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불행히도 이것도 X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된 적이 있었는데, 술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때 심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관련해서는 한두 잔 정도의 술이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술 한두 잔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 관련해서 보면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술 한두 잔 정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술 한두 잔으로 안 끝나는 경우도 세제곱 내제곱. 네네. 그리고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주하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술 한두 잔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한두 잔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애주가분들 지금 채널 돌아가겠는데? 안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뇌졸중은 재발이 쉽습니까? 재발 정말 위험합니다. 뇌졸중이 재발하면 신경학적 장애가 첫 번째 뇌졸중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재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발이 많습니다. 뇌졸중의 재발 빈도를 통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년 내에 뇌졸중이 재발하는 경우가 10%, 조금 많게는 15%까지도 얘기합니다. 5년 내에 재발하는 빈도는 20%에서 30%까지 얘기합니다. 꽤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관련된 약물을 철저하게 복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아버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네.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약을 계속 더 드셔야 돼요. 재발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럼요. 재발은 안 됩니다. 재발 안 됩니다. 예. 아우 진짜 재발은 재발 안 된다. 네. 예. 뇌졸중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생활 습관에서 꼭 지키자. 이 정말 어려운데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꼭 이것만은 지키자가 없습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다. 아니면 뇌졸중이 겪으셨다. 그럼 뇌졸중 예방 약물을 다 철저하게 드셔야죠. 근데 약물만 드시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30분 이상. 그리고 숨이 딱 턱까지 찰 만큼 우리가 중등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될 만큼의 강도로 운동을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기도 덜 드셔야죠. 전체적으로 음식량이 먹는 양이 줄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뇌졸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해야 되느냐?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약처럼 먹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식품들 말씀하시는 건강식품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은 잘 안 드시겠지만 보신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흑염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내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뇌졸중 관점에서는 정말 해로운 행동입니다. 흑염소, 장어, 민물장어, 즙, 그 다음에 뭐 영양탕 이런 거 여러분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뇌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서종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건강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에서 중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뇌졸중과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의심이 되시면 꼭 119를 통해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수배를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바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강 튜브 같은 네.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 정보도 더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말씀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뇌, 내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뇌, 머리에 약간 의심이 된다.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서정화 교수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저희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튜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